네, 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둥지의 세계의 눈 11화입니다. 10화가 넘어갔네요. 예, 벌써. 옆에는 박둥지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형구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돌려라 지구본부터 해볼까요?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에잇. 여기는 터키. 지중해 가운데를 찍었는데 예. 이제 뭐 땅으로 보면 그리스가 가깝고 주변에 터키, 뭐 이집트, 리비아 조금 더 넓게 치면 뭐 시리아도 있다고 여기 되게 핫한 지역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뭐 요 지역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리스. 뭐지, 요구르트 많이 먹고요. 아, 요구르트를 많이 먹어? 예, 그쵸, 많이 먹죠. 면적으로 따지면 북한하고 비슷해요. 역사도 굉장히 유구합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을 제가 찍었거든요, 정확히. 이 섬에 몇천 년 이상 되는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 있고, 뭐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사람들도 이 그리스 그 찬란한 그 오래된 문명 속에서 꽃을 피웠던 거고. 그래서 그 그리스나 그 주변 터키나 북아프리카 일대가 예전에는 아랍 세계와 유럽 세계의 문명이 흥행했던 교두보였다. 클레오파트라도 주변에 살고 있었고요. 클레오파트라도 주변에 살았어요? 예, 그때 카이로에 살고 있었는데 어. 예, 왕래를 했으니까. 금융위기는 좀 어떻게 됐나요? 금융위기는 일단 치프라스 좌파의 시리자당인가? 네. 치프라스 총리가 집권했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집권해가지고 한창 금융위기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명칭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EU 내부에 IMF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기구가 있어요. 돈 빌려주고 이자 떼먹고 하는 그 나쁜 기구가 있는데 어쨌든 치프라스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긴축 재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네 네. 좀 힘들게 허리띠 바짝 조르면서 살아라 라고 한 건데 그 합의를 약 국민 투표라는 틀로 그 지지를 받고 정당이 다수당 됐고 총리까지 된 거라서 금융위기를 돌파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상황이 넉넉하진 않는 현실이라 어찌 보면 예전에 그 고대 사회의 영광이 지금 좀 흐려진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산이 많고 산악지대가 좀 있고 풍족한 지형도 아니에요. 저희가 흔히 가끔 다큐멘터리나 뉴스 보면 그리스 풍경 진짜 예쁘다. 저 해안가가 하얀색 집에다가 지붕 빨갛고 거기서 살면 되게 좋겠다고 하는데 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요. 경치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암석지대가 높이 있다 보니까 해안가에 그 큰 데가 접안하기도 어렵고 해서 산업 자체 흥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광업 빼고는. 그래서 그런 조건에 처해 있는 거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도 저희가 하잖아요. 서구 문명의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유럽이라고 하는 지명도 그리스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기원했던 설이 있습니다. 유럽이란 이름이 예. 그게 어떻게 유럽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그 제우스 아시잖아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바람둥이 그 제우스. 네. 참 못된 놈인데. 제우스가 바람둥이로 각인이 많이 돼 있나 봐. 바람둥이가 맞죠, 그인가? 맞죠. 한창 또 바람을 피려고 작업을 거는데 네. 원래 정부인이 있잖아요. 본처가 네. 헤라인데 에우로페라고 하는 어느 지역의 공주 크레타 섬의 공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헤라가 감시를 하고 있고 이 고귀한 신분의 공주이다 보니까 한 번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공주를 소에 태워가지고 터키 옆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땅 지금의 시리아나 레바논 있는 그 중동 지역으로 보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소가 제우스였던 거예요. 납치한 거예요. 한번 납치한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옛날 유럽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 주변이었거든요. 해협을 통과해서 터키 북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걸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그 이스탄불 있는 그 지역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에우로페라고 하는 그 공주의 이름은 지금 남아있는 그 유럽이라고 하는 명칭에 반영이 됐다.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네. 에우로페가 유럽이네. 다른 설도 있고 한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살펴봤는데 지중해가 왜 지중해일까요? 지중해는 왜 지중해인가요?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죠. 지중해. 네. 원래는 협곡이었어요. 예년 뭐 만년 훨씬 이전에는 좀 낮은 지대에 있는 이렇게 골짜기 있고 이렇게 분지 지형의 그런 지대였는데 이게 또 빙하기가 또 지나고 뭐 간빙이가 오고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로 일본 열다고 연결됐다가 다시 끊어졌다가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조그만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대서양에서 엄청난 물이 무지막지하게 유입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다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그 지브롤터 해협이 물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호수되는 거예요 지중해. 그렇죠. 물의 순환이 그래서 썩 원활하진 않은 거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은 뻥 뚫려 있는데 굉장히 입구가 좁잖아요 지중해가. 환경 오염을 좀 조심해야겠다. 물이 잘 안 통하고 그러니. 이게 어쨌든 서구 열강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보면은 주로 먼저 신흥 주자로 대두했던 게 포르투갈이니 뭐 스페인이니 영국이니 프랑스였잖아요. 네. 다 보시면 대성하고 다 맞닿아 있어요. 근데 뭐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는 다 안쪽에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제국주의 열강 대열에 끼긴 쉽지 않았던 객관적 여건이 있었던 거죠. 이제 박순진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인데 예. 이번 주제는 나라는 무엇인가요? 이 두 국가죠. 저희가 저번에 한 주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때문에 쉬었죠? 3일절 그 말고 또 있었잖아요. 그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 그쵸.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쉬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인데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자니 좀 찝찝하기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에 화끈하게 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정적 국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뭐 박승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미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 협상이 결렬됐다는 쪽이 초점에 맞추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5일 동안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5일 동안? 예. 이틀 했는데 왜 5일이에요? 왜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부터 이 평양을 출발해가지고 중국을 쭉 세로로 쭉 관통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왕복 거리로 치면 7,600km에 달하고 베트남에서 머물고 또 평양에 돌아가기 시간까지가 또 4박 5일이어서 엄청난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게 된 건데 그 자체가 이 지구촌에 던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본 거죠. 그 정말 그 뭐랄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차 타고 가는 그 장면부터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쪽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서 박동진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국가의 힘이 쏠려 있는지가 그 과정을 보면은 잘 드러난다고 봐요. 네, 그럼 뭐 어떤 얘기를? 일단 약간 협상이 교착 국면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보면은. 근데 그 협상 국면을 주도적으로 뚫어낸 게 누구였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북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천명하면서 그게 신호탄이 됐다. 그래서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북미 관계가 뚫리고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도 활발히 진행되고 베트남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북한의 이름 굳고 DPRK를 앞세운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런 과정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하노이 선언이 도출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성하게 소문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보니까 한국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아 진짜? 이게 당연히 협상이 도출될 거고 남북 경협, 뭐 금강산 개성공단도 뭐 다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네. 경제 활력이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잔뜩 하면서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샴페인은 차마 마음 먹진 못하겠죠. 근데 그런 만큼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어떤 믿어져 왔던 회담이니만큼 예상치도 못한 불발로 끝난 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어떤 세계적으로도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잘 되어왔던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파토가 났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회담 자체가 미국이 원래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막 나서서 했다가 국내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못했다. 뭐 볼턴이 갑자기 와서 그 언론에서는 노란 봉투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디 문구점 가면 저도 가끔 산 적이 있는 그 메모지예요. 그거. 그 노트패드 맞아요, 그거예요. 예. 한 장씩 잘 뜯어지는 그거예요. 이 그 메모장을 들고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 그런 것 때문에 아니냐, 혹은 뭐 심지어는 뭐 일본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동진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어쨌든 볼턴이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 협상장에 들고 간 그 노트에 적혀있던 게 무슨 말이었냐 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더해서 탄도미사일이나 생화무기 전면 폐기까지 내걸었던 건데 이게 사실상
예전에 어떤 먼저 비핵화를 해야지 우리가 뭔가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어떤 예전에 어떤 나쁜 방식인데, 그래서 리비아도 국가가 망했잖아요. 카다피도 살해당하고. 그런 걸 볼턴이 다시 하겠다는 신호를 이 회담장에서 던진 건 맞아 보여요. 그리고 이 볼턴이 네오콘이나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인간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데, 그 인간들을 일본의 어떤 외교관들이나 어떤 기업에서 로비해가지고 돈을 퍼붓는다는 것도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난 그 과정에 비춰보면은 곁다리라는 거죠. 이 결렬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언론이 받아쓰기 한 거예요. 친트럼프적인 언론은 데드엔드, 약간 막다른 또 골목 교착 국면에 놓였다고 표현을 했고, 또 어떤 매체에서는 컬랩스, 붕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콜랩스 이런 표현을 받아들여가지고 결렬이라는 딱지 딱 붙인 겁니다. 이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한일 선언도 무산되었습니다. 북한이 손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협상 이유를 주목해 보면은 이게 과연 결렬이 맞나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더 이상 실험하지 않고 더 쏘지도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했다고 했고, 또 회담 직후에 그동안 계속 한미 군사훈련으로 어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기정사실화했던 키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훈련이 종료됐어요. 뭐 표면적으로 보도되는 걸 보니까 한미 군 당국이 뭐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뭐 유도하기 위해서 대치하기로 했다. 혼이 낮게 다방면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이 훈련의 이름도 동맹으로 단순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결렬된 협상이라고 하면은 예전 뭐 제네바 합의나 북미 공동 커뮤니케 미국이 걷어차고 더 이상 협상 진행도 안 하고 계속 양국 간 사이버나 얼음판이 계속 펼쳐졌는데, 지금 계속 화해 기조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있지만 더 이상 이 전쟁 무기가 한반도 내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부족하긴 하지만 해결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북한에 상응 조치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동안 북한이 강조를 해왔던 게 동시적 단계적 해법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얘기를 했던 건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뭐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했었는데, 북한이 먼저 뭐 비핵화 조치를 다 해야 예, 맞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동시 단계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종료시켰다라는 점에서 이건 합의가 계속 이어질 불씨가 살아있는 거고, 북한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결렬이면은 우리 입장 다르네, 우리 제가 갈 길 가자 하고 박차고 나와서 그쵸. 그렇게 연상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북미 대결이 회담 결렬이라고 보면 그 이후에 격화돼야 되는데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폼페이오도 몇 주 내에 대화를 재개하겠다라고 하면서 평양에 회담팀 보내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머지않아서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협의 과정이지 뭐 결렬이라고 보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러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결렬이 이제 아니다라고 보면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근데 이 북미 정상회담의 본질은 이 패권 국가인 미국을 전략 국가로 발돋움한 북한이 누르고 협상을 쭉 이끌어왔다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면에서 보면서 좀 그런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양 국가가 굉장히 대등한 위전이라고 하죠. 외교를 치르는데 국격을 서로 맞추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호가 먼저 앞섰다. 세계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소개가 됐다는 점도 있고, 또 양 정상이나 좀 높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사진 포즈 잡을 때 보면은 저번 싱가포르 회담 때하고 이번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양국이 대등하게 주고받았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왼쪽에서 등장한 게 상석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근데 싱가포르 회담 때 1차 때죠. 1차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2차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상석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나와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그다음 2차 때야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상석이 왼쪽에서 나왔다는 그 점 자체를 봐도 미국 측에서 북측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써준 것이고, 이거는 그동안 미국이 패권 국가, 소강제국 얘기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많죠. 약속 엄청 꽉 하고 그 마크롱도 굉장히 싫어하면서 손 빼려고 하고, 아베도 얼굴에서 아픈 게 막 티가 나고 그랬는데, 막 자기 쪽으로 뭐 땡기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트럼프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뭐 반갑다는 얘기 계속했고, 예의에 어긋날 만한 발언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신경 쓴 거다. 세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실수가 없이 이 회담을 진행하려고 애를 쓴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다. 뭐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기자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냐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막아줬단 말이죠. 그렇죠. 무례하게 질문하지 마라.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예. 너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포위 부사가 너 어디 어느 안전이라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면박을 이제 줬는데,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많이 궁금한가 보다 기자들이 뭐 이러면서 좋게 이제 분위기 좋게 넘어갔는데, 뭐 그런 장면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70년 넘게 적대국이었던 거 아니에요, 양국이. 네. 그리고 땅 크기만 봐도 거의 100배 넘는 차이가 나고, 인구도 거의 10배 가까이 미국이 많은데, 그 국제사회의 힘으로 작용하는 내역한 국제사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싫어도 미국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린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런 비관적인 회의론도 나오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상산이 부서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게 말씀해주신 게 뭐 외교 관계니까 뭐 예의를 차렸나 보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좀 강조를 저도 하고 싶은 게, 사실 미국이 국제사회 무대에서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보낸 적이 몇 번 있어요. 한국도 사실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는 뭐 디스맨 막 이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뭐 부시가 디스맨이라고 했다고. 부시 이 또라이 이 나쁜 놈이 자기가 그 인간은 악마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예. 한국 대통령을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들을 일삼고 했었던데, 미국 트럼프가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좋아서 그냥 개인적인 호감에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네요. 체어맨 킴이라는 언급도 굉장히 체어맨 깍듯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계산되고 조율돼서 나온 거지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다. 개인의 감정에 따른.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한은 그동안 우리가 본 적 없던 전략 국가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국가가 뭡니까? 전략 국가에 대칭되는 말로는 패권 국가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흔히 뭐 슈퍼파워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뭐 전쟁을 일으켜도 다른 국가가 찍소리 못하는 그 패권을 휘두르는 패권 국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략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패권이라고 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짜는 전략을 통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국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현재로선 북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평양에서 베트남을 넘어가는 그 기나긴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화제가 크게 됐는데, 대체 왜 열차로 갔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몇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현재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영어로 따지면 핫한 경제적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발전, 성장력이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북한이 그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에 이 중국, 러시아, 한국을 잇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열차 방문은 그걸 제시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큰 것 같고, 일단 현재 철도를 놓기로 남북이 합의도 하고 러시아나 중국도 굉장히 크게 반기고 있는데, 미국이 얘기한 그 대북 제재란 것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뚫어내면은 이 한반도에서 이쪽 대륙으로 쭉 이어지는 철도로 수많은 인력과 물자가 풍부하게 오갈 수 있다. 그래서 공동 번영, 평화 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커다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열차 방문 진짜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좀 동북아의 이런 평화 번영의 상을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하러 가는 길에서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한 거고요. 그 탁현민 행정관이 현수막을 3점 관현악단하고 강릉이나 평양에서
서로 동선을 맞춰봤잖아요. 무대 동선 같은 거 굉장히 맞춰보고 합심해서 연출도 같이 공동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이 열자 방문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다. 또 세계에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내는 북한 위전팀의 연출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일단 이게 중국이 1대1로 얘기도 하잖아요. 네. 바다로도 뻗는 길이 있어야 하고 그냥 육지로도 뻗는 길이 있어야 하고 하는데 그게 어쨌든 북한이에요. 그거가 가능하면 북한이 뚫려야 돼요.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1대1로 국면을 또 전 세계에 또 펼쳐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중국도 그 장면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굉장히 기뻐했겠죠. 자기가 보여주려고 했던 미래상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를 집중시켜서 딱 보여주고 예.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그렇게 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 타고 중국을 가로질러서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트럼프가 와서 회담을 하는 장면이 뭐 이건 뭐 저의 그냥 생각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 미국도 끼고 싶으면은 여기 그거 해라. 회담 잘하자. 뭐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서 가서 베트남을 먼저 둘러본 다음에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모양새였잖아요. 그거로만 봐도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미국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패권 국가인데 그런 모습도 잘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모양새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이제 베트남 국간 베트남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으로서 먼저 가서 트럼프 위원장을 맞는 듯한 약간 순서상으로 보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해한 이 철길이 원래 예전에는 베트남과 중국과의 전면전이 있던 전쟁길이거든요. 이 원래 예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 베트남 주권을 중국이 침해하고 하다 보니까 전쟁하고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사이가 썩 좋진 않아요. 두 국가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1979년에도 중국하고 베트남 국경 지대에서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트남하고 중국과. 네. 근데 그 중에서 예전에 79년에 중국이 베트남에 투입을 시켰던 50만 명이 넘는 군대를 투입시켰던 통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길을 통해서 나아간 거죠. 근데 이 세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그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 약간 잠식돼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건 약간 소원해져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이 철길을 통해서 한 번에 뚫어버린 어떤 그 묘안도 있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효과를 한 번에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평화 번영의 미래상도 보여주고 중국과의 이제 친선 단결도 도모를 하고 베트남과의 친선 단결도 도모를 하는 동시에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 개선, 관계 이제 강화의 계기랄까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주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 회담 자체가 북은 회담을 할 때마다 우리 동북아시아 아니면 전 세계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로 가자라는 미래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맞죠. 미국은 대결을 고집하면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과거로 발목을 잡는 이런 모양새가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기차 방문 참 훌륭한 선택이었다. 어쨌든 북한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 공존, 공리, 다 같이 이익을 누리는 공리, 공영, 다 같이 번영을 누리는 공영. 한마디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고 한반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평화 번영을 누리자라는 전략을 피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열차 방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뭐 전략 국가라고 하면 어쨌든 세계적인 영향력이라고 봤을 때도 북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시하지 않았나.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봤을 때 북이 전략 국가다라는 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굉장히 기가 막히다는 건데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히다는 건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네. 이번만큼은 북한의 주장이 맞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미국의 신문 주요 언론이라고 하면은 약간 트럼프 약간 반대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미국의 이익을 유도하고 어떤 미국의 패권을 어떤 지향하기 위한 어떤 동력이 되는 존재가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언론일 텐데 이 워싱턴 포스트조차
이 북한의 주장이 맞다. 하노이선의 무산된 과정을 봤을 때 라는 어떤 북한 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셈인데 국가법법 위반이네. 미국엔 그 법이 없지만 아 네. 그래서 이런 평가도 굉장히 전례가 없는 거라서 먼저 미국이 이런 적이 없어요. 이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는 전환점에서 이 북한의 갖가지 묘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효과가 발휘되는 게 보이고 미국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누가 갑이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존의 국제관계 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하려고 가서 회담을 한 건데 회담에서 합의가 안 났어.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갔는데 회담을 깨고 나온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결국에 비핵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테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고 잘했다라는 거는 안도의 한숨 같은 거잖아요. 아 다행이다. 합의 안 하고 와서 참 다행이다. 여기만 봐도 이 처지가 북한과 미국의 처지가 서로 어떤가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전에 언론에서 어쨌든 핵을 보유한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거다. 미국을 도발하고 있는 거다.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해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점이 어느새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열차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 가는 그 장면을 봐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 우리도 이제 한반도에서 중국 대륙으로 간통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날이 꿈이 아니구나. 이제 곧 현실되는구나. 진짜 평화 번영이 진짜 앞으로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평화라는 측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지금의 상황, 여론 상황 자체가. 사실 뭐 그 회담에서 합의를 못 낸 것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북은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대신에 이런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그것 일부 해제를 대가로 비핵화 조치하는 것도 이제 받지 못하는 막 이런 상황도 있었던 거고. 어쨌든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이라는 전략 국가와 미국이라는 그 저물어가는 패권 국가가 맞부딪히는 장소였다. 겉으로는 약간 화기애애하게 보일지언정 어떤 그 대등한 힘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정한 게 좀 굉장히 뭔가 와닿았습니다. 아, 이 인간이 그래도 솔직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구나가 느껴졌거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기 호텔로 돌아가서 기자회견 이런저런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뭐 북한은 빅딜을 던지려고 했는데 북한이 안 받아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의 핑계를 댔는데 잘 공개가 되지 않은 단독 인터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폭스뉴스하고 가진 인터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답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돋보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어떤 말을 했느냐? 트럼프는 자기 정적한 때 다 가짜 뉴스다, 저 다 거짓말이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공세를 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 힘이 빠진 목소리 톤도 진짜로.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영어라서 못해. 번역이 된 거라서.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렬은 둘 다의 선택이라고 하자. 내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고 대등하게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요? 예, 대등하게. 내가 북한은 이런 거 요구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합의가 안 됐다라거나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얘기했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동등하게 대등하게 합의하지 않기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이게 그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거하고 결이 크게 다르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약간 양쪽이 다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트럼프의 성격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북한의 어떤 힘을 인정해 준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죠. 정확히 어떤 합의 과정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봐도 지금 미국에서 반대가 있어도 협상에 돌입하고 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잘 되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북한 비핵화 더 해야 된다, 이걸 더 해야지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완전히 동급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보도해야 돼. 어쨌든 이러면 북한의 어떤 국제적 아니면 힘이 군사적 힘일 수도 있고 국제적 위상일 수도 있고 이거를 굉장히 높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게 대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되게 칭찬도 많이 하고. 엄청난 칭찬을 했죠. 네. 기질이 강하고 개성이 분명하며 똑똑하고 예리한 진짜 지도자로 상당히 종잡을 수 없는 혹은 활달한 사람이다. 나는 격찬이죠 이 정도면. 높게 평가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상대방이 약간 조금이라도 깔고 있으면은 이런 말 빈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같은 경장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하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거의 뭐 사실 이 정도의 칭찬은 사실 대결 국가로서도 보여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긴 해요.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중립적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예전에 트럼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거 엄청난 변화잖아요. 2017년만 해도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난 거고 수천 명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는 거다 라고 하면서 엄청 발을 빼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었는데 그거 완전 전환된 거죠. 그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또 변화시킨 거다. 미국의 대통령을 변화시킨 거다. 2017년 막 박터지게 싸우고 2018년에는 또 외교전을 좀 해봤는데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기질이 강하고 개성이 분명하며 똑똑하고 예리한 진짜 지도자로 종잡을 수 없거나 활달한 사람이어서 그런 북한과 회담을 했는데 대등하게 결정을 내리는 관계가 이제 된 걸로 보여지네요. 낙관론하고 비관론하고 막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을 종합해 봤을 때는 결국 협상이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평화 번영을 위한 방향과 미국의 패권이 한 단계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그 머지 않은 시기에 타결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정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28일 그 다음 날부터 3월 1일부터 3월 2일 오전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국기가 북의 공화국기, 그 인공기, 베트남기, 성주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성주기가 다 치워졌대요. 딱 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사회주의 국가 간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한 좋은 회담이 됐다. 55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땅을 밟고 회담을 하는 건데 그 의의도 굉장히 크다.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북베트남 정상회담도 충분히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도 참 의미심장하네요. 이렇게 국기가 3개의 국기에 있는데 성조기는 이제 떨어지고 인공기와 이제 베트남기가 둘이 딱 남아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큰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철수하고 미국을 이겨낸 사회주의 두 국가 간의 단결 그런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뒤에까지 남아 계셨나봐. 그런 것 같아요. 멋있는 장면이었겠네요. 총평을 해볼까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는 이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북한과 미국은 어땠나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봐줬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으로 향했을 때 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보도도 신속히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북 내부에서 되게 김정은 위원장을 그리워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경제 발전을 더 많이 해서 기쁨을 드리자. 외국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발걸음 맞추자. 뭐 이런 움직임이 북한에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코언이라는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산통을 깨는 영향을 줬든 안 줬든 간에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비어있는 틈에 트럼프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정상회담에서 당시에 북한과 미국에서 각각 일어났던 일을 봤을 때 이게 될 나라가 어디냐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북에서 일심단결, 임심단결, 이심단결이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일부는 합의를 못 이뤄놨다고 걱정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네요.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조차도 지금 청와대가 개성공단 금강산을
열겠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잘 안 되는 북한이 삐져 있는데 그 삐진 북한에 달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SBS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어쩌려고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냐 싶었는데 그만큼 지금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미국식의 자유주의니 뭐 패권에 매몰되어 있는 인식이 한국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다. 그런 거고 그런 안 좋은 관행을 앞으로 깨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도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잘하는 얘기가 두고 보자. 예, 복이 될 것이다. 이 악당들이 맨날 지는 악당들이 하는 라고 하는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종료가 되고 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 결렬이라고 수많게 이 도배됐던 이 언론의 보도들이 머쓱해지는 장면이 또 펼쳐질 것이다. 이 다음에는 평양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談판을 이뤄내고 우리 동포들이 다 같이 잘 할 수 있는 국면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이라고 생각이 드시는가 보네요. 평양 아니면 워싱턴 아니고 뭐가 있냐 싶어요. 이제 할 만큼 다 뭔가 한 것 같아서. 몽골. 몽골 남아있긴 하네. 말이 풀리면 몽골도 있고 평양도 있고 판문점도 있는데 어쨌든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끝에는 대북 제재 해제가 있고 거기서 또 나아가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번영이 있죠. 객관적 수치로 봐도 지금 예전에는 유럽인이 뭐 미국인이 아메리카 대륙인이 해가지고 여기가 선진 국가고 여기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 다음의 무대는 동북아시아로 옮겨져요. 그건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북한이다.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시진핑이나 뭐 푸틴 하는 거 보세요. 다 북한이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다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북 제재 해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빈정상하고 힘든 결정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대북 제재 해제로 북한이 대륙과 이 반도가 연결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도 당연히 어떤 미국에 대항하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하나만으로도 지금 힘이 벅찬데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도 같이 힘을 또 뭉쳐가지고 미국에 또 대항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까지 나아간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체제 확 전환되는 계기가 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대북 제재가 그냥 북한의 삶이 나아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동북아 세계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의 간의 단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또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도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 과정엔 고려 연방 연합이 저희 통일된 우리 한반도가 주도하는 세계가 있을 겁니다. 통일되면 국호가 고려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나라 이름이 뭐 한국 한자는 어쨌든 남쪽 거고 조선은 북이 썼고 신라는 사실 반쪽짜리 통일이고 하면 이제 사실 고려밖에 없긴 해요. 고려가 자주적 통일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밖에 없어요. 아예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면 그냥 코리아하고 비슷하기도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려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끝에는 통일 올해 평화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되는 해 아닙니까?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세계는 11화 북미 정상회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2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